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구서입니다. 자, 이번 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공법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사실 어렵게 났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대단히 어렵게 났습니다. 또 쉬운 건 또 풀만한 문제도 많이 났었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경향이 달라진 게 뭐냐면 분량이 많은 것, 여러분들이 거의 손대지 않는 것들, 그런 데서 시험 문제를 내므로써 공부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그 문제는 그냥 찍기 실력으로 다 푸는 이런 좀 잘못된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이야기시켰다는 것. 이것이 이번 시험 문제의 특성입니다. 떨어뜨리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라도 공부한 사람은 그 시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 이거는 출제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문제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안 하신 분들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변별력을 높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너무 수준을 높게 됨으로써 공부했던 안 했던 이래저래 못 푸는 건 마찬가지. 결국은 찍신이 강림하시기를 바라는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났었는지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공부하실 분들도 공법이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방향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죠. 그럼 먼저 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국토의 개미 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세 군데 파트에서 한꺼번에 문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관련돼서 총 국토의 개미 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3문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되게 출제됐다. 그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째, 대도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머리점을 따서 일주, 일공, 계획. 이 3군데에서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할 때 어떻게 말한다? 일주, 일공, 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 이게 일주, 일공 한 번 공부하는 게 수립하면 뭐한다? 시험에 똑 떨어집니다. 그렇게 암기하면 되죠. 따라서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만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므로 유통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자, 두 번째, 대도시장은 재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뭐로 지정해야 되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그럼 재해를 예방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제지구, 방제지구를 하죠. 그거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나 방제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했어야 돼요. 왜 특정용도 제한지구? 여기가 틀렸다. 그럼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 하는 지역? 주거나 교육 또는 환경 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게 그런 데를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한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또 틀린 문장이죠. 자, 세 번째. 용도 지정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어떤 걸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 지정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건축 제한을 하는데 이런 건축 제한은 용도 지정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도시군 계획설에서 적용하지 않는 건 용도 지역만이 아니에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지구 이 두 군데에서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적용된다. 여기가 틀렸죠. 네 번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이랬는데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때 공유수면은 모든 공유수면이라 어디에 한한다? 바다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보면 바다에 한정돼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잘하면 4번은 이것도 사실은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립 준공구역은 언제부터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별도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지. 이거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건 어떤 경우죠?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같은 경우, 다른 게 아니라 같을 때만 매립중군 구역은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죠. 따라서 다르다고 했다? 그럼 양쪽을 어떤 걸 고치든지 관계없어요. 다르다는 걸 같은 경우라고 고치면 뒷문자가 맞는 것이고, 만약 앞에를 다른 경우라고 하면 뒤에는 뭔다? 그 매립한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항, 어, 산, 택, 전. 5군데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 중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맞죠? 그래서 옳은 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은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 42번으로 넘어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평상시는 개발행위 허가 쪽에서 보통은 한 문제 정도, 많이 나면 2문제 이 정도 여기서 났었는데 이번엔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돼서는 이번도 3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많이 났다. 자,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삼면서 옳은 것. 첫째,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도 있는데 이때는 사방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할 때는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지 못한 문장입니다. 왜냐면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못 외우는 겁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는 평상시 보지 않은 문제들이죠. 평상시 보지 않은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원래 자주 보는 것들 거기서 정답이 많지 뭐 새로운 것 처음 보는 거. 물론 전혀 내용 자체가 문제 자체가 전혀 생뚱맞은 문제다. 그럼 어차피 다 모르는 거지만 어느 정도 공부한 파트에 있는데 자주 보던 게 아니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건 무시하라. 자, 두 번째,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역도면에 고시게 된 당해 토지에 분할하는 거.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받을까? 이거는 겸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문장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외우느냐?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 아니다. 넘어가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로 인해서 개발행위 인하여 주변에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다 제한하고자 한단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누가 할 수 있죠? 국장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사도 제한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죠?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녹지적과 계획관리적, 녹계 지역에서 두 번째, 환경이 오염되면, 그죠? 두 번째 거야. 환경 오염되면. 세 번째, 계획을 수립하여. 네 번째, 지구. 다섯 번째, 기반. 지구 기반을 튼튼하자. 암기법입니다.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하자. 라는 요 5가지가 써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국장은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됐네. 그때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한할 때 중앙도시의 심의서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시의 심의서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좀 전에 제한권자 중에 시도사도 제한권자에 들어가고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 여기 도시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 5가지 중에 5번째 겁니다. 그럼 5번째 건 원칙적으로 얼마만 제한할 수 있죠? 원래는 한 차례만 3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5가지 사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건 다시 한 차례만 2년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몇 년을 제한할 수 있다? 그건 3년 플러스 2년, 5년을 제한할 수 있죠.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여기는 최장이란 말이 없지만 그냥 10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건 최장 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맞는다? 아닙니다. 최장 5년간만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5번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 자, 원래 개발의 허가 대상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가지가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 그중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속 채취라는 4가지 개발 행위가 끝났을 때만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조심할 사항이고 또 하나 그때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는다? 시도지사 중간 대빵들 아닙니다. 관할계 장들한테 허가받습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 그분들한테 개발행위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는 거지 준공검사권자가 시도지사하면 틀린다. 따라서 여기는 몇 가지가 틀렸어요? 2가지가 틀렸어. 첫째는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의 허가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두 번째, 만약에 준공검사를 받는 사항이라면 그때도 시도지사한테 준공검사 받는 게 아니라 관할구의 장들한테 준공검사 받는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다라는 거 또박또박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42번은 정답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43번 국토위계 및 운영을 한 법령상 성장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최근에 연속 3년간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 이거는 원래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있었는데 성장관리 방안을 없애버리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가 3년간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옳은 것.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누구일까? 원칙적으로는 관할구의 장들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관할계장이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인데 여기서는 6명을 꼭 다 쓸 필요는 없죠. 그중에 두 사람은 찌집어냈어. 누구누구?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예, 6명 중에 2명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 군수는 맞는 문장.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렸다는 잘라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는 지정까지 맞는지 먼저 확인할 것. 두 번째, 공업지역 중 그랬습니다. 그럼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공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을까? 이게 최근에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나는 거죠.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단다? 딱 4군데.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개발지역. 즉 개발되지 않은 시골지역에만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지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된 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이란 바로 여기가 틀린 거죠. 향후 시가와 예상되는 지역, 거기는 맞고 그 지역의 전부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 지정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틀린 건 공업지역이란 저 부분만 틀렸다. 녹관농자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성장관리구역 내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뭐 할 수 있죠? 30% 이하의 범위에서 뭐를?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단다? 자, 성장관리구역 내에 뭐가 있답니까? 생산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답니다. 자, 거기다가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고 생산녹지지역 위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고 거기서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으로 최대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느냐 얘기죠. 원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원래 20%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장관리계획으로 최대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얼마까지 해야 되냐? 20%가 아니라 10% 올린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그걸 완화시켜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산녹지에서는 20%니까 원칙인데 성장관리계획보다 30%까지 해주는 거 완화시켜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자,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건 어디만 가능할까요? 저 시골지역 중에 녹관농자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이거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 것.
그때 얼마까지 원할까? 원래 계획관리적에서 용적률은 시행령상 기준이 100%까지만 가능합니다. 용적률 100% 이하만 가능하죠. 그런데 성장관리계에서 100%가 아니라 25%를 더 올려가지고 125%까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에서는 용적률을 125%까지 더 완화시킬 수 있다. 25%더 완화시키는 걸 뭐로 가능하다? 성장관리계획으로 그렇게 완화할 수 있다라 이런 뜻이죠. 자, 네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거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하는 건 안 들어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 이런 거는 뭘 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하는 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또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을 7일간 일반한테 열람시키자. 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려면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갖다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열람을 시키는데 그때 열람기간 며칠일까? 7일이 아니라 14일간입니다. 14일까지 일반한테 열람시키도록 됐단다. 그래서 최소한 14일이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번 내용이죠. 따라서 맞는 건 몇 번밖에 없다? 몇 번? 3번이었었죠? 아니야. 이번에 3번이야. 네, 이거 지금 움직여가지고 지금 틀렸는데, 다시 올려놓고 본다면, 어떻게 맞아요? 2번이었었죠? 이번 생산녹 지적에서는 30%까지 그 건폐를 완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내려가도록. 아니, 43번, 이제 43번 끝났고 44번으로 나가죠. 이렇게 내려가서 쭉 조금 더 가지고 여기까지 조금 더. 예. 44번 국토위계 및 응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여기서 지금 이 올해는 첫 문제가 A형, B형으로 나눠지지 않고 전부가 A형으로 통일되어 있죠? 근데 A형 문제를 지금 봤더니 공법 문제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아십니까? 첫째는 원래 맨 앞에 용어 정의부터 순서대로 내지 않고 막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뒤죽박죽 막 섞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특성이다. 앞에서도 순서대로 내지 않고 단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섞어버렸다. 뒤에 게 막 튀어나오고 난다. 첫 번째 특성.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보면 41번도 옳은 것, 42번도 옳은 것, 43번도 옳은 것, 44번도 옳은 것, 45번도 옳은 것, 46번도 옳은 것. 옳은 게가 6문제가 전부 다 옳은 거로 다 쫙 출제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옳은 걸 고르라와 틀린 걸 고르라 문제가 났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통상 옳은 걸 고르라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5개 지문 중에서 옳은 건 몇 개죠?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뭔가요? 틀렸거든요. 그 문제는 그 틀린 지문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야, 정확하게 찾아야, 아, 이거는 틀렸으니까 답이 아니야. 이거 틀렸으니까 답이 아니야. 이걸 찾는데 틀린 걸 못 찾으면 답이 2개, 3개로 보이는 거. 이것이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법 문제 4번, 6번까지 풀면서 전부 옳은 게 나오니까 막 당황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어디가 틀렸지 찾다 보면.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라면 이 행정청인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 행정청이 개발행위 하면서 그 개발행위 부분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공공시설 행정청이 개발행위 하면서 설치하면 그 공공시설 누구한테 기술되냐? 새로 설치하는 건 누구한테 기술되고 종전했던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기술될 것이냐? 요거에 관한 문제죠. 자, 여기서 정답은 사실 옳은 건 1번이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한 건 항상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행정처인자가 개발행위 했던, 행정처인 아닌 자가 개발행위 했던 관계없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항상 그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술된다. 그래서 그건 항상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쓴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해설에 관련된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설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거기 해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써놓겠으니까 그 해설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일단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4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45번 문제에 보시면
넘어가셔서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왔네요. 무슨 문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그중에 광역도시계획 전체를 낸 게 아니라 그중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파트만 집중적으로 거기만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첫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자, 광역권이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그 밑에는 충청남도하고 걸쳐서 광역을 정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그럴 때는 둘 이상의 시도나 도도에 걸친다. 그럴 때는 누가 한다고? 최고대빵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서로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두 번째, 광역계획은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더라.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의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이거죠. 그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그때는 도지사가 자기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야 되겠죠. 그때 도의사가 국장과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원의 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 의심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건 맞는데 그때 관계 중앙행정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시도사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항상 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항상 어디다?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회장의 의견도 듣고 시도사 의견도 듣고 또 시장으로서 의견도 듣고 또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는 항상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죠. 반면에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권을 지정하거나 또 지정하는 거하고 변경하는 건 항상 같아요. 지정, 변경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정할 때도 같은 절차고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같은 절차다 이 말이죠. 그때는 광역권을 지정한 걸 변경하려면 관계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라 항상 국장은 어디 있습니다?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럼 5번은 중앙행정의 장, 시도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예,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니까 중앙행정의 장은 시도사, 시장 그 세 사람이 중앙행정회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권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사는 국장한테 요청하는 게 맞을 것이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게 맞을 것인데 한꺼번에 써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번은 5번이 맞는 문장. 자, 이제 46번으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46번.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뭘 한다? 너나 풀어라. 그 다음에 거기다 쌍시오 붙이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대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출제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한 명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험 문제 내는 게 가장 짜증스러운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권법은 모든 공법 법조문이 다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중에 중개와 관련된 규정만 시험 보라고 딱 명시해 놓고 이게 무슨 뭐 중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도시계획은 행정청에서 어떤 안건을 갖다가 지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또는 그때 그걸 자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부에 둔 기관이지 공인중개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조직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한테 내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는 건 한마디로 뭐란다? 싸가지 없는 문제라고 한단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46번에서 그냥 나머지 해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옳은 것만 정답 봅니다. 옳은 건 3번입니다.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 10년이 지나도록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누구한테 원래 도시군 관리 입안권자한테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 그거 수립되는 거 다시 해제해달라고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해제 입안을 거기서 제안하는 게 있더라. 그 해제 입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해제 입안을 제안했더니 입안권자들이 해제 입안을 안 합니다. 그럼 다시 결정권자한테 해제해달라고 다시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최고대빵 국장한테 이것 좀 해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그러면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면 국장이 원래 결정권자의 시도사들한테 야, 니들 여기다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도 안 시하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있으니까 저 토지 수자들이 이거 해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봐도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제하라고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해제를 권고하도록 됐단다. 이거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거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왜 이런 것들을 갖다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다가 이런 걸 내느냐고요. 그럼 국장이 지가 알아서 해제를 권고하려면 지가 알아서 지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애워가지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려면 중앙도시의 심의 거쳐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은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는 공인중개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47번. 시가와 주정구역 안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무슨 구역에서? 이제 용도구역 중에 시가와 주정구역.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한 7, 8년 동안 계속 안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작년에 내고 올해 또 내고 뭐 최근에 가까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그때 원래 시가와 주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 같은 거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일부 개발행위 할 때 일부 허가받고선 개발행위 허가를 준 게 있습니다. 허가받고 개발행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핵심 뭐더냐? 그때 허가받고 하는 개발행위는 경미한 것들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허가 내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규모가 큰 것들은 아예 못하고 작은 것들만 허가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럼 여기서 작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보시죠. 나머지들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야. 근데 1번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그때 33제곱미터 초과가 아니고 그 이하하는 것은 건축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그때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그럼 33제곱미터 초과하면 10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아예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 된 뜻이고 33제곱미터 이해되는 작은 것만 뭐 받고 할 수 있다? 이것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지.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거지. 규모가 커지면 아예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들은 가만히 보면 다 작은 것들이야.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정자 같은 거, 농로라든지 제방, 사방, 사업 필요한 거, 농기계 수리소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허가받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허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그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10평, 33제곱미터 이하 되는 작은 그런 것들만은 건축할 때 허가받고 할 수 있다. 큰 거는 아예 허가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풀기가 만만치 않죠. 이것도 옛날에 요식에서 한 번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러나 너무 문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은 가르치지 않는 건데 옛날에 한 번 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8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핵심 단어 이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해당 용도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보다도 얼마나?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들어있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어디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이것도 맞는 문장. 그럼 4번,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수립해야 됩니까? 이거 3년이 아니라 여기는 1년이라는 걸 조심하라겠죠. 1년이 되는 날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이건 1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정답이 되겠죠. 5번 기반시설 설치 등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따로 뭘 설치한다? 특별 회계를 따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기반시설을 특정한 지역에다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한다? 도시군관리구를 미리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답니다. 그때 대통령이 시행해서 몇 가지 쭉 열거해놓고 다시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쫙 나오는데 이게 몇 페이지 나온다? 2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들이 쫙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페이지에 걸쳐는 그 내용들 중에 지금 4개만 골라놨는데 이런 걸 풀어라 라고 나오면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너나 풀어라 라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일일이 그 많은 거 못 외웁니다. 언제 시험 문제 냈더냐? 25회 시험 문제가 여기 나오는 요 지문 중에 몇 가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25회 때 시험 문제 냈던 건 3개가 겹칩니다. 어쨌든 25회 때 한번 시험 문제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33에서 또 그 관련된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건 외운다? 못 외웁니다. 총 시설이 몇 개 되냐? 50개가 넘습니다. 즉 50개가 넘는 시설들은 미리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어떻게 50개 넘는 걸 다 외우란 얘기입니까? 그 중에 뭐가 이건 나올 줄 알고 이걸 외우란 얘기입니까? 이런 건 뭐라 한다? 참 싸가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외우라고 또 이렇게 책에다 써놨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 문제를 냈었고 근데 거기 있는 시행령 있는 걸 낸 게 아니고 이 시행규칙에 있는 거, 이건 시행규칙에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시험 문제를 낸으로써 결국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설정을 모두 고른 건 몇 번이 되냐?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이것만이야. 그러면 이거 광장은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 아닙니다. 이 광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 이것만 미리 도시군관리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그것만 미리 도시군관리구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광장은 미리 도시군관리구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요거에 한정해서만 미리 도시군관리구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만 빼고 나머지니까 니은, 디귿, 리을. 네, 그래서 49번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50번은 쭉 내려가서 오케이. 자, 토지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 자,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게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없다가 최근에 벌써 2번째 나오고 있는 건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날뚱말뚱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문제가 보통은 타인의 토지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만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을까? 그 출입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남의 땅에 막 들어가는 건 안 되고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그런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초사야 되는데 그 기초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다. 2번째가 이 내용이죠.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에 관한 기초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출입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그런 조사 측량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조사, 측량 또는 시행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는 이 3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사유만 시험 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서 1번 생략했고 3번째 것도 생략을 해버렸고 그럼 이때 말하는 이 가로 속에 들어간 기업과 니은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다는 요걸 시험 문제 냈습니다. 참 지엽적인 문제다. 저렇게 내버렸습니다. 제일 많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걸 다루는 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서 그때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게 가능한 게 그게 제일 많이 나는데 이번엔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사항이 시험 문제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만 알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51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러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여러분들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긴 났는데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 지정났죠? 여기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나긴 났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도지사한테 시장군수가 수립한 거 가지고 승인받으러 갈 때 그 승인받으러 가는 서류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서류가 첨부될까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뭐 생각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립 절차를 한번 봅니다.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 번째 주민들의 요거 기공지 요거 지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승인받으러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확정 절차로 가고 시장 군수만 승인 절차로 여기서 갈라지는데 요거는 지금 시장 군수만 다루고 있으니까 승인 절차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럼 기공지승, 송공열, 송부, 공고, 열람 이렇게 7단계를 거칩니다. 그때 승인받으러 갈 때는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당연히 기초조사 등은 그 결과를 첨부해야 될 거고 공청회에 관한 그 서류들도 첨부할 것이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던 거 그것도 첨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조사한 거, 공청회 개최한 거, 지방의견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승인받으러 간다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관련된 게 뭐죠? 1번 기초조사 결과 이거는 첨부할 서류죠. 두 번째는 청문회 청문조사입니까? 아니죠. 공청회와 관련된 서류를 갖다 제출하는 거지 청문회라는 건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문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은 공청회라고 했어야 된다. 이게 틀렸다. 또 해당 시군 및 도의회의 심의 결과가 자 지금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승인받으러 가는 거니까 시군 이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거니까 이 시군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 제시한 그거를 거기다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내용들,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이건 뭐 복잡해서 아무래도 되고 특히 시장군수가 중앙도시에 심의를 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해당 시군 및 도에 그랬는데 이때 도는 올라갈 필요가 없죠. 시장군수만 하는 건데 웬 도가 왜 나옵니까? 따라서 시장군수와 관련된 거니까 중앙도시에도 뭐 도도 관계가 없고 도라는 건 다 빠진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니까 결국 답은 1번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서 찾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승인받으러 가기 전에 뭐 거쳤었지? 기초사 했었지? 공청회 했었지? 지방에 의견 들었었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승인받으러 갈 거야 라고 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것도 실력이란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 그것도 통밥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제 국토법 마지막 52번 문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내야 하는 것. 다른 건 고려하지 말라. 자, 여기 주기지역이라 되는데 여러분들 고쳐놨어요. 제가 이거 주거지역입니다. 주기가 아니라 여기 자료는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죠. 자, 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자, 주거지역은 용적률 하면 최대가 얼마죠? 준주거지역이 최대잖아요. 얼마죠? 5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최대가 500% 준주거에서 가능하죠.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야 이렇게 됐죠. 농림지역은 8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일단 500, 100, 80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럼 500, 180이 어디 있습니까? 500, 100, 80 여기 3번만 있네. 그래서 52번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53번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무슨 채권? 토지사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하는 설명서 옳은 것. 자, 토지사한 채권이 뭐죠?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 보상비를 주는 걸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드리겠다. 그게 바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때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는 건 공공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공공시행자의 지방공사가 지가 단독으로 토지상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됐습니다. 결국 공공시행자가 토지상 채권을 발행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때 설명으로서 옳은 걸 고르랍니다. 자, 여기도 옳은 문제죠. 첫째,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들은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누구만 한다? 민간시행자들만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이런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단다라고 했어야 되죠. 두 번째, 토지상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까지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많이 토지상 채권으로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둘 다 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방공사가 단독을 할 때도 저건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 그럼 토지상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가 가능한 채권의 특성 바로 토지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이전 양도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그런데 4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토지상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래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발행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뭐더냐? 애운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오냐? 그런 건 시험 문제에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속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애웠다? 아니요.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토지상 채권 승인받으러 갈 때 그 발행 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그게 뭐가 들어간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거기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이라는 게 거기 들어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지.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만들고 따라서 그에 따라 출제할 때도 이럴 때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출제하는 그 어떤 공식이 있어요. 기출문제 강의할 때 그 공식에 관한 걸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났을 때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더냐?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계획에 또는 어떠한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가 나면요. 이걸 일일이 무슨 계획에 뭐가 들었는지 그 수많은 계획에 수많은 내용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절대로 못 외우죠. 중요한 것들 몇 가지 계획만 그 수립 내용을 외우고 나머지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출제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도 이러한 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다 외울까? 절대로 못 외울 겁니다. 지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건 절대로 못 외웁니다. 그 문제 어떻게 내죠? 일단은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걸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죠. 들어있는 걸 냈으니까. 따라서 결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나면 그 들어갈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걸 시험 문제 낸 거라 생각하시고 맞는 문제로 풀어낸 얘기입니다. 확률이 몇 프로일까? 80%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시험 문제 냈던 걸 제가 30년 동안 냈던 걸 다 뒤졌었습니다. 다 뒤져가지고 분석한 결과야. 작년에도 이런 형태로 세 문제가 났었는데 세 문제가 전부 다 그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포함된다 그래야 맞는 거야. 이러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한 게 그게 최근에 나온 문제는 100% 그렇게 났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이 토지상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떠라?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포함된다라고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맞는 문장이 돼.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마 틀린 문장일 거야. 이렇게 풀어낸 얘기죠. 포함된다 해야지 맞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문장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죠. 아까 매수대금의 일부라는 게 바로 이거야.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채권을 발행하는 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그 보상비 주는 걸 그걸 채권을 발행해서 줘서 나중에 토지 건축물 줄게. 그건 일부만 하지 전부는 안 돼요.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결국 2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으로 내려가죠.
54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이거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여기서 환지 처분에 관한 결론만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이 몇 번일까요? 54번 틀린 거는 진짜 3번이랍니다. 3번 볼까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그 준공검사 받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환지 처분 절차 기간이 며칠일까? 60일.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때 환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90일이라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 이게 틀린 내용이라는 거. 그건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5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국장이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머리점만 따서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중국공 긴급협의란 말이 있습니다.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고 국가시설고 중국공 공공기관의 장 여기 한국토지대공사 사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장이야. 이 공공기관의 장이 그 면적이 얼마 되죠? 둘이야. 공공기관의 장하고 또 하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 되죠? 2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인 한국토지대공사 사장은 맞고 근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그랬잖아. 20만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최소한 30만 제곱미터 규모로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30만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20만 원 썼을까? 이게 틀렸죠. 그리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건 맞는 문장이고. 그래서 도시개발을 제안하면 제안에 맞아.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적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요 긴급 맞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답니다. 그럼 시도사들 지들끼리,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둘 이상의 도의 행정결정인데 시 보통은 시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도도 이렇게 해도 되죠. 둘 이상의 도도 또는 시도에 걸쳐 있대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대. 그때는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한 관계 도지사들 지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더라. 그럼 누가 한다? 그때는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중국공 긴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5가지가 쌓였으면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3번만 정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56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56번은 틀린 것 쭉 넘어가서 56번.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몇 번 볼까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틀린 것? 아니야. 3번 맞나요? 2번입니다.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을 설립할 때 뭐 받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설립이 됐죠. 근데 인가 받고 설립된 이후에 그 인가 받은 내용 중에 변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경면 변경이 있답니다. 몇 가지? 여기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는 거. 두 번째는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 공고 방법. 처음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고 했다가 아니래.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고하고 말겠대. 뭐 이런 식으로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고하겠대. 그렇지?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면 변경으로서 그건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까? 아니야. 변경하니까 지정권자한테 뭐만 한다? 경면 변경은 그냥 신고만 하고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경면 변경은 무슨 대상? 지정권자한테 신고만 하면 되고 그때 경면 변경은 2가지가 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2가지가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이것만 하고 나머지들은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57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원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총 몇 명 있다냐? 우리 법조문을 보면 총 12명이 나와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몇 명 있단다? 무려 12명 있단다. 그 12명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국지공, 정지 그 5명을 뭐라고 한다? 공공시행자라고 부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5명을 우리가 공공시행자라고 부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공공시행자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요거 공공기관에는 또 몇 명 있을까? 6명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토지투자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이때 매입공공기관이라는 건 흔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런 게 매입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토지투자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토수, 농관, 철매 6명을 뭐라 부른다? 공공기관을 하고 여기 전부 출연기관은 2밖에 없어요.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철제,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둘만 전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이걸 시험문제로 낸 겁니다. 따라서 민간 시행자는 안 내고 공공시행하면 되는데 국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 토수, 여기 수자원공사 들어가죠? 한국관광공사, 여기 관광공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들어갑니까? 예, 국지공 정지, 여기 지방공사잖아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들어가요, 수자원공사 들어가요, 관광공사 들어가요, 지방공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다 들어가고 누구만 빠진다? 한국부동산 이것만 시행자 들어가는 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민간 시행자도 한국부동산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근데 이 2번을 고르려면 뭐하는 수업이 없다? 공공시행자 얘들을 다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 국지공정지에 공공기관에 누가 들어가고 전부출연에 누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외워야 되죠. 이거 자꾸 머리자만 갖고 이렇게 애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저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다 외우지 못하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 기관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는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는 옛날같이 앞에 있는 거 한두 개만 탈락 외우는 것 갖고는 절대로 문제를 접근할 수 없고 어떨 때 외울 때는 그 6가지면 6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 6가지를 하나씩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어떻게 한다? 머리자 하고 하는 거 국지공 정지라고 해놓고 이때 공에는 토수, 농관, 철매, 정에는 철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자로다 외워놓고 거기다 말을 붙여나가는 연습 이것이 몸에 배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객관식은 정답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찾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략 찍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면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내라는 거.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중간에 뭔다? 변경할 때 무슨 변경이 있다? 경면 변경을 합니다. 그럼 경면 변경을 있죠? 변경하면은 다음 중 어떤 게 경면 변경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 게 경면 변경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건 경면 변경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중대한 변경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제외한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경면 변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기회에 한두 가지 내용이라고 이 속에 들어갈 게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면서 풀어라? 그러면 뭘 한다? 간단합니다. 너나 풀어라 샹 그러면 되죠. 다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변경 중에 경면 변경이라는 건 어떤 게 경면이죠? 일반적으로 10% 범위 미만만 변경하는 건 경면 변경에 해당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걸 누차 강의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게 경면이다?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한다면 일단 무슨 변경이다? 경면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라. 어떤 때는 5%도 있고 어떤 때는 20%까지 변경도 경면 변경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일반 원칙은 10% 미만만 변경하면 경면 변경 이랬었죠. 그렇다면 여기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은 중대한 변경, 10 미만이면 경면, 이거는 100분의 10, 10%죠. 또 밑에도 토지 편입이나 재외로 인하여 환지 방식이 지원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100분의 10, 100분의 10. 그럼 무슨 변경이다? 10%니까 그 미만 변경은 경면 변경, 이상 변경은 중대한 변경.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10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몇 번이 답이 나오죠? 4번도 기업과 디귿이 10이고 5번도 기업과 디귿이 10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유추해서 정답이 4번이냐 5번이냐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 답은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몇만 제부터 이상일 때는 중대한 병이고 얼마 미만이면 경미한 병일까? 이게 문제죠. 그랬더니 거기는 3자하고 5자하고 두 가지가 납니다. 즉 3만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 5만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얘기입니다. 거기서 머리 잘 풀릴 수밖에 없죠. 저도 이 수준까지는 10% 10%까지는 대략 찾아와서 마지막 3이냐 5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건 하늘에 맡기고 찍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내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5가지 중에서 10% 10%는 두 가지는 줄여놓고 나머지 숫자가 이게 3만이냐 5만이냐 정답은 3만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외워서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 공법의 기본 원리 경미한 변경은 10% 미만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는 그 원리에 맞춰서 접근해가지고 결국 두 가지만 줄여놓고 4번이야 5번이야 줄여놓고 거기서 잘 판단해서 잘 찍어라. 이것이 답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찍는 게 아니야. 공법을 공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마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 유추해서 이게 통밥 실력을 아는데 이 통밥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어차피 아는 걸 틀리면 그걸 비읍시옷, 빙신이라고 그러죠. 알고 왜 틀려? 그럼 빙신이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유추해서 답을 찾아가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고 그걸 길러가는 게 여러분들의 공법 실력을 진짜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연습하면서 자꾸 설명을 드릴 때마다 축적했다가 시험장 가서는 우리 교수가 이럴 때는 이렇게 풀으라고 해서 절 때는 저렇게 풀었어. 그 방법대로 풀어버리면 웬만한 건 답에 찾아갑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공법책 한 번 읽고 갔거든요. 한 번 읽고 갔는데 어떻게 그걸 풉니까? 그 강의 들은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한 번 읽고 왔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었잖아요. 보정안 했었으니까. 법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만드는 그 원리가 있어요.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냥 때려 맞추는 겁니다. 이럴 때니까 이랬을 거야. 이러니까 저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맞춰나갔죠. 그랬더니 반타정안에서 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어떤 공법의 기본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강의하면서 자꾸 설명을 드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59번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법? 전비법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비법.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간상 조금 1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건 잘라서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한꺼번에 쭉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공법 자체가 워낙 어렵게 났고 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내년도 시험 34일을 대비해서 수업을 듣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한다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 타임 더 잘라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